과학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위대한 발견을 해낸 아이작 뉴턴은 역사병이 좀 잠잠해진 1667년에 케임브리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이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트리니티 칼리지 정식 연구원으로 발탁되고 이러면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연구를 이어가던 아이작 뉴턴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됐을까요? 대학에서요? 네. 어려운데? 정답. 네, 규현 씨. 교수님들 방을 치워주는. 같은 일 아니에요? 그건 야. 일의 연장선이잖아요. 되겠네. 규현 씨 오답입니다. 나쁜 일이야. 그러네. 너무 새로운데? 광범위한데? 대학 본연의 일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 정답. 네, 조교를 이효정 씨. 했을 것 같은데요? 조교의 효정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지원 씨. 교수. 지원 씨. 왜 망설이시죠? 애매한가 보다. 애매해. 아니요, 정답입니다. 어? 진짜요? 네. 진짜요? 네. 교수를 하게 된다고? 천재인데? 네, 케임브리지에 돌아오고 2년이 지난 1669년에 아이작 뉴턴은 케임브리지의 교수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아, 나이도 어렸잖아. 몇 년 공부했다고 갑자기 교수님이 됐어요? 네, 당시 나이가 겨우 26살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임명이 된 거네요. 네, 네. 아, 워낙 능력이 뛰어나서 그러는가 봐요. 그렇죠. 이때 뉴턴은 루카스 수학 석자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교수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전임자였던 아이작 베로우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 교수가 좀 아이작 뉴턴의 같은 아이작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같은 아이작이네. 네. 그 뉴턴의 천재성을 일시감치 알아본 덕분이었습니다. 그 전임 규현 교수가 밑에 규현이를 또 이렇게 추천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마침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뛰어난 학자를 교수로 임명해서 이 학교의 좀 명성을 높이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뉴턴의 스승이기도 했던 이 아이작 베로 교수는 이제 교수직을 사임을 하면서 자신의 후임자로 아이작 뉴턴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오. 그 뉴턴이 좀 소심한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랑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수를 그러게요. 하려면 어떻게 어땠어요? 가르치지? 네, 안정적인 지위를 얻으면서 이제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던 그런 아이작 뉴턴의 교수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뭘까? 바로 뉴턴이 케임브리지 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기피 대상 1호로 등극을 하게 되죠. 재미가 없다. 학생들이랑 대화를 안 해. 네, 대화를 안 하기도 하는 데다가 수업이 너무 어렵다고 소문이 아. 나가지고서요. 어려워. 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네, 그래서 당시 학생들 사이에 아이작 뉴턴에 대해서 퍼진 소문이 있었는데요. 네,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형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우리 학교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걸 강의하는 교수가 있대. 너무 잘 어울려. 그게 무슨 교수야? 네. 본인이 너무 천재였기 때문에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설명하는 게 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왜 쟤네가 저걸 모르지? 라는 생각으로. 또 심지어 뉴턴 강의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난해하다라는 이게 평이 이렇게 자자한 바람에 단 한 명의 학생도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졌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속상하죠. 네. 어떡해. 자,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되니까요. 뉴턴은 점점 강의에 대한 이제 열정은 식어가게 되고요. 결국 아이작 뉴턴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이제 혼자서 연구하는 거에 더 깊이 빠져들어서요. 전형적인 천재네. 당시 유럽 과학자들에게 치명적인 불편함이었던 망원경의 단점을 아이작 뉴턴이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오. 뭐가 망원경이에요? 자, 이 위와 아래 사진을 한번 비교해 아, 보시면 초점이 안 맞네. 네, 예, 밑에 게 초점이 안 맞는 데다가 요 경계선을 보시면 막 파란 빛깔, 뭐 노란 빛깔, 빨간 빛깔 요 경계선에서 색도 약간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이 사진처럼 당시에는 그 렌즈를 사용해서 만든 망원경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은 이렇게 이 경계선 면에서 색상이 번지거나 또는 상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다른 색으로 왜곡되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왕립학회에서도 이 망원경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윤소희 씨가 왕립학회 어떤 곳인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영국의 왕립학회는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과학학회고요. 1660년에 영국 국왕 찰스 2세가 왕립이라는 이름을 수여해서 만들어진 자타공인 영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였던 학회예요. 네, 이제 왕립학회는 빛에 관한 연구도 지원을 했었고 과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서 아마 그때 망원경을 더 개선시키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았나 합니다. 자, 아이작 뉴턴 이전의 학자들은 빛이 기본적으로 밝고 투명한 백색광, 그 백색광이 가장 기본적인 빛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빨간색이나 뭐 노란색, 회색 같은 그런 다양한 색들은 백색광에 어두운 그림자가 섞여가지고서 이런 색깔이 나타난다고 그 당시에는 믿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뉴턴은 이런 설명에 의문을 가지고요. 그래서 빛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시도했는데, 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주어진다면 어떤 실험을 하실 것 같으세요? 빛을 일단 내야겠죠. 빛을 봐야죠. 네, 어떻게 보실 거예요? 눈으로요. 자세히. 눈으로. 네, 천재십니다. 네. 네? 아이작 뉴턴이 바로 그렇게 했는데요. 실명하는 거 아니에요? 눈 괜찮아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햇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을 돌려가지고서 이제 어두운 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이렇게 뭔가 잔상이 예, 잔상이 나죠. 남아서 이렇게 뭐 얼룩덜룩하면 무슨 원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을 띤 원들이 이렇게 그 벽에 보이게 됐었죠. 아, 참.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그 원들이 사라지고서는 이 시력이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자, 뉴턴은 이런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빛의 특성을 연구했는데요. 때로는 자칫 잘못하면 시력이 손상될 수도 있었지만 자신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하면서 눈을 혹사하는 것도 감수했다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험을 한 끝에 아이작 뉴턴은 그러니까 빛의 본성이 백색광이 아니라 몇 가지 색깔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주, 노초, 파남보, 이 색깔들이 혼합되어서 백색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전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게 되죠. 아이작 뉴턴이 만든 망원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을까? 휴대가 간편한. 네, 맞습니다. 바로 기존 망원경보다 훨씬 크기가 이렇게 작아진 망원경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왼쪽이 기존 망원경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이 뉴턴이 만든 망원경에 해당합니다. 길이가 훨씬 짧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 망원경 중에서 약 한 1.8m 정도의 길이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길게 망원경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 만든 망원경은 렌즈 대신에 거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겨우 15cm여도 기존 망원경보다 무려 40배 이상 확대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하죠. 교수님, 그러면 이 뉴턴이 새로 만든 망원경을 보고 이 학계의 반응은 어땠어요? 우선 왕립학회 회원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찬사를 금치를 못했습니다. 또 당시 국왕이었던 찰스 2세 궁전으로 이제 직접 가져가서 왕의 앞에서 망원경을 시연해 보이기도 했죠. 우와. 이렇게 새로운 망원경을 만든 공로를 인정받아서 1672년에 아이작 뉴턴은 교수된 지 4년 만인 30세의 나이에 왕립학회 정회원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던 아이작 뉴턴은 1687년 45세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책을 발표하게 되죠. 바로 과학사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히는 프린키피아, 바로 그 책입니다. 이름부터 멋있는데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게 우와. 프린키피아의 원래 제목입니다. 이야. 그래서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아에는 만유인력 법칙을 비롯해서 물체가 운동할 때 작용하는 힘, 그리고 물리학의 중요한 이론들이 담겨 있게 됐죠. 우와. 근데 뉴턴이 이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떤 걸 좀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가격 가격. 네. 많이 팔리게. 많이 팔렸으면 좋았을 텐데 뉴턴은 프린키피아를 쓸 때 최대한 이해하기 어렵게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래?
예, 오죽하면 캠브리지 대학의 한 학생이 지나간 뉴턴 보고 저기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 이렇게 약간 조롱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책이었다고 하죠. 얼마나 어렵길래. 네. 자, 이렇게 뉴턴이 어렵게 쓴 이유에 대해서 남긴 말이 있는데요. 자,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소인배들의 수박 겉핥기식 접근을 막기 위해서다. 더러워서 안 봐. 안 읽어. 못 읽어 어차피. 안 봐, 안 봐, 안 봐. 못 읽는다고. 네. 뉴턴은 자신의 학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겉핥기식으로 보는 게 이제 극도로 싫었던 것 같죠. 시사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뉴턴 책의 구매 가격이 7실링이라고 하는 그 구매 가격이었대요. 근데 한화로 약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공서 같은 느낌인 거죠. 비싸다. 네. 정말 고급스러운 책인데다가 게다가 워낙 어렵고 이러니까 보통 사람이 사기에는 정말 어려운 책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뉴욕에서 프린키피아 초판이 경매로 올라왔었대요. 그래서 그 경매에 올라온 초판의 가격이 혹시 얼마에 낙찰됐는지 한 10억? 10억, 에이, 7천만 원 정도. 7천만 원이요. 1000배인데요 그래도. 근데 놀랍게 44억에 낙찰이. 아우 저거 하나 하고 있었어야 됐어. 그러니까 7만 원짜리의 서적이 44억이 된 거죠. 와, 네. 대박이다. 그래서 이게 뉴턴의 이 프린키피아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학책이 됐다고 합니다. 와, 예. 뉴턴 진짜 대단하네. 네, 하지만 뉴턴이 작정하고 어렵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프린키피아를 본 유럽 학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심지어 당시 프랑스의 저명한 학술지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물리학이다. 이런 극찬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훗날 천문학자 스티븐 호킹은 물리학과 수학에서는 뉴턴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리고 프린키피아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존경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키피아에 담긴 아이작 뉴턴의 이론들은 훗날 이제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의 그 중요한 밑바탕이 됐죠. 와.